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아내와 관기 소매향. 전라도에서 서기로 재직하고 있는 정통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먼 하늘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정통은 마음속 깊이 또 다른 슬픔이 몰려드는 듯하여 숨이 찼답니다. 고향인 송도에서 서기라는 관직을 임명받고 나주로 부임해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답니다. 정통은 송도에서 이미 혼례를 치러 어엿한 정실 부인이 있었으나 이곳 나주목에서 관기인 소매양을 만나 살림을 차렸고 얼마 전에는 예쁜 딸아이까지 낳아 오붓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조정으로부터 다시 송도로 돌아오라는 명이 내려졌답니다. 정통은 두고 가야 하는 소매양과 딸아이와 떨어져 있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자신과 살림을 차리고 아이까지 낳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매양은 엄연히 관계의 몸이었어요. 아무리 소매양을 데려가고 싶어도 자신의 지위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요. 정통이 처음 나주로 부임하였을 때 송도에 있는 아내에게서 여러 번 자신도 데려가 달라는 편지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정통은 모른 척 외면하였지요. 아내에게 미운 감정은 없었지만 소매양을 만나고 나서부터 도무지 아내에게 정이 가지 않았답니다. 더군다나 아내와의 사이에는 아직 자식도 없는 데다 소매양이 딸아이를 낳자 더더욱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지요. 이런 편지를 보내오던 아내도 어느 날 이번에도 답장이 없으면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끝으로 소식이 끊긴 지 꽤 여러 날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정통은 그런 아내의 일은 전혀 염려되지 않았지요. 그런 정통에게 송도로 돌아오라는 명령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매양의 목소리에 정통은 눈가에 괸 눈물을 훔쳤답니다. 아니요. 그냥 마음이 좀 심란하여서 내일은 꼭 지체하지 말고 길을 떠나시라는 분부가 계셨어요. 내일? 내일 당장 말이요? 네, 좀 전에 관아에서 사람이 다녀갔어요. 소매양은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들어올려 젖을 물리며 말하였어요. 두 사람은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였답니다. 그때 정통이 눈물을 터뜨렸지요. 원래 천성이 심약한 데다 정이 많아 마음이 여린 정통은 소매양을 부여안고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바람에 놀란 아이가 따라 울음을 터뜨리자 소매양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아내었답니다. 그 먼 거리에 당신과 이 어린 핏덩이를 외로이 남겨두고 내 어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오. 정통은 아예 드러내놓고 통곡을 하였답니다. 세 식구의 울음소리만 간간히 새어나오는 것을 지켜보며 마당에 선 소매양의 어머니도 연신 옷고름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지요. 다음 날 소매양이 정성껏 차려온 아침상을 앞에 두고 앉은 정통은 소매양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기다릴 수 있겠소?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꼭
데려가리다. 그런 걱정 마세요. 서방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을게요. 내 꼭 돌아오리다. 약속하오. 정통은 동구 밖까지 배웅을 나온 소매양과 어린 딸 그리고 장모를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지요.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자니 길은 멀고도 더디었답니다. 정통은 송도에 가는 길을 며칠이라도 미룰 요량으로 서울에 있는 친구 집에 잠시 들르기로 작정을 하였지요. 친구는 정통을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정통은 친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술을 청해 마셨답니다. 이 친구 왜 그리도 급하게 마시는가? 술이 꽤 동했던가 보구먼. 정통은 친구의 농담에 별 반응도 없이 연거푸 술잔을 비웠답니다. 날이 그때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회관사 주지승께서 나리를 찾아왔사옵니다. 그래 알았다. 사랑채로 모시도록 해라. 예 나리. 친구는 자신이 먹던 술을 입속에 털어놓고 술잔을 정통에게 건네며 말했답니다. 이보게 나와 함께 그 스님을 만나러 가지 않겠나? 아주 명망 있는 스님이시라네. 그 스님이 타고 다니는 말이 천하에 둘도 없는 천리마라는 것만 보아도 가히 대단한 분이라는 게 짐작될 걸세. 정통은 천리마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지요. 아닐세. 나는 술이나 좀 더 마시고 있겠네. 그런가?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게. 친구는 정통을 혼자 방 안에 남겨두고 주지승이 기다리는 사랑채로 건너갔답니다. 친구가 방에서 나가자 정통은 급히 행장을 챙겨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천리말을 메어둔 뒷곁으로 돌아가 누가 볼세라 얼른 말 위에 올라탔답니다. 이랴, 어서 나 주러 가자. 정통은 쉴 새 없이 말을 달렸답니다. 걸어서 며칠이 걸리긴 했지만 밤새 말을 달리고 또 달려 다음날 밤늦게 나주에 당도하였지요. 정통은 말 발굽 소리에 사람들이 깰까봐 마을 초입에 있는 주막에 말을 맡기고 혼자 소매양이 기다리는 집으로 몰래 들어갔지요. 누구보다 놀란 것은 소매양이었답니다. 지금쯤 정통이 송도에 거의 당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연실색하였지요. 보고 싶었소. 얼마나 당신이 그리웠는지 모르오. 서방님이 여길 어찌? 정통은 소매양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옆에 있던 장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자리를 피해 조용히 밖으로 나갔지요. 난 이대로 혼자 갈 수가 없소. 아무래도 당신이 있어야겠소. 소매양은 일단 따라 나서기로 마음 먹었지요. 날이 채 밝지 않은 새벽의 여명을 틈타 두 사람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장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을을 빠져나왔답니다. 정통은 주막에서 말을 찾아 소매양을 태우고 자신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말 고삐를 잡고 걸었답니다. 서방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 당신과 함께라면 걷는 것도 즐겁지. 그러시면 아이라도 이리 주세요. 남들 보기에 민망스러워요. 민망스럽기는 내 아이를 내가 업고 간다는데 누가 뭐라 한단 말이오? 걸음을 재촉한 세 사람이 송도가 그리 멀지 않은 넓은 들판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었답니다. 말 위에 탄 소매양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아이를 등에 업고 황토길을 가는 정통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지요.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도포는 흙먼지와 때에 절어 꾀제제했으며 등에는 아이가 흘린 누런 콧물 자국이 군데군데 흉물스럽게 얼룩져 있었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근사하게 꾸며진 가마가 하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더니 정통 앞에서 멈추어 섰답니다. 가마 행렬 앞에서 길잡이를 하던 제일 나이 많은 노복이 정통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피더니 이내 놀란 표정으로 가마 쪽으로 달려갔지요. 그러고는 가마에 탄 사람과 무어라 말을 주고받는 눈치였지요. 이어 가마 문이 위로 들어 올려지며 안에서 한 여인이 나왔답니다. 여인은 다름 아닌 정통의 아내였지요. 정통이 놀라 가마를 맨 하인들을 둘러보니 모두가 송도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들이었답니다. 정통의 아내는 소매양과 정통을 싸늘한 눈초리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투로 말하였어요. 꼴이 어찌 그리 되셨소? 아니, 여보, 그게 이렇게 심심풀이 놀이 삼아서 한번 노는 것도 재밌을 듯 하여서. 정통이 말을 잇지 못하고 얼버무리는데 아내의 한마디가 정통의 뒤통수를 쳤답니다. 심심풀이 노는 꼴이 그 정도면 아예 판을 버리고 놀면 거지 중 상거지가 되겠군요. 여보, 그러니 그게 말이오. 나는 그런 상거지의 아내는 될 수 없으니 이만 친정으로 가겠어요. 정통의 아내는 다시 가마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얼른 가자. 아내의 호령에 가마를 맨 하인들이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하였지요. 여보, 그게 아니오. 내 말을 좀 들어보오. 어서 가자. 무엇 하는 게야? 부인의 불같은 호령에 가마를 맨 노비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하인들은 누구 하나 정통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았고 모두들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답니다. 가마는 점점 멀어지고 정통은 단념한 듯 고개를 돌려 소매양을 바라보았지요. 소매양은 훌쩍 말 위에 오르더니 정통을 바라보지도 않고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심심풀이 놀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마저 계속해야겠지요. 그러면서 소매양은 말 엉덩이를 힘껏 채찍으로 내리쳤답니다. 말은 큰 소리를 지르며 힘차게 앞으로 내달렸지요. 그 소리에 놀라 정통이 업고 있던 딸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댔답니다. 정통은 우는 아이를 달랠 겨를도 없이 소매양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달려가는 말 뒷꽁무니를 쫓아 허겁지겁 뛰어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한적한 들판에서 논일을 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나 없이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지요. 주모에게 속은 노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빼어난 솜씨를 지닌 도편수가 있었답니다. 도편수란 목수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지요. 전등사 주지스님은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들여 대웅전 공사를 맡겼답니다. 도편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이었지요. 그는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고 기도를 드리며 공사일에 매달렸답니다. 일꾼들도 그를 잘 따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편수는 연장이 낡아 새 것을 사려고 장터로 갔답니다. 그리고 곧장 절로 돌아오는데 절 아랫마을에 도착했을 때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도편수는 비를 피해 길가 주막으로 뛰어 들어갔답니다.
주막 주인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눈웃음을 치며 말했답니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푹 쉬었다 가세요. 술상을 차려온 여인은 도편수에게 술을 권했어요. 도편수는 주모가 따라주는 술을 냉큼냉큼 받아 마셨답니다. 그러고는 금세 취하고 말았지요. 나는 전등사 대웅전 짓는 일을 하고 있어. 도편수를 맡고 있지. 술 생각이 나면 또 찾아오겠소. 도편수 나으리 저희 집을 찾아주시면 영광이지요. 그럼 나리께서 찾아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도편수는 여인을 처음 만났지만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주막을 나와 절로 돌아와서도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도편수는 여인을 생각하며 새벽까지 뒤척였답니다. 그 뒤부터 도편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주막을 찾았고 밤 늦도록 술잔을 기울였지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소. 이제야 당신을 만나다니. 별 말씀을 다 하셔요. 그래도 부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아닌가요? 여인도 도편수가 마음에 드는지 아양을 떨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편수가 말했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구려. 대웅전 공사를 마치면 함께 살 집을 마련합시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소. 도편수는 여인에게 돈꾸러미를 내놓았어요. 그동안 받은 품삯을 모아놓은 것이지요. 이 돈은 앞으로 당신이 보관하는 게 좋겠소. 도편수는 대웅전이 완성되면 여인과 혼례를 올릴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집을 마련할 돈을 맡겼고 그 뒤에도 품삯을 받으면 꼬박꼬박 여인에게 주었지요. 몇 년이 흘러 공사는 거의 끝나갔답니다. 하루는 도편수가 주막을 찾았다가 기겁을 하였지요.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이사를 가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 갔지? 너를 버리고 자취를 감출 사람이 아닌데. 도편수는 텅 빈 주막을 둘러보다가 마을 사람을 붙잡고 물었지요. 주모가 언제 이사를 갔지요? 혹시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아시나요? 마을 사람은 딱하다는 듯 도편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주모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소? 예? 그게 무슨 말이지요?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요? 그렇소. 오래전부터 사귀어 장례를 약속한 사이인데 어젯밤 두 사람이 짐을 싸들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오. 도편수는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여인이 자기가 맡긴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주랭랑을 놓다니요. 도편수는 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나를 속이다니. 이제까지 내게 알랑거린 것은 모두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구나. 도편수는 울분을 참을 길이 없어 대웅전 기둥의 네 귀퉁이 위에 나녀상, 즉 벌거벗은 여인상을 조각하여 올렸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대웅전을 떠받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것은 여인을 발가벗겨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면서 무거운 지붕을 들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영원히 살라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전등사 대웅전에는 지금도 그 나녀상이 남아있답니다. 술이 나오는 돌. 어느 마을 대신의 아들이 백정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에게
그녀와의 혼인을 허락해 달라고 졸랐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를 허락해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혼인을 하였지요. 아버지는 몹시 노하여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 버렸답니다. 여러 해가 흐른 뒤 대신에게는 불운한 해가 닥쳐왔답니다. 그는 대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농사도 잘 되지 않았으며 가축들은 모두 죽어갔답니다. 머지않아 대신은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고 온 가족을 이끌고 구걸하러 나서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가족들은 쫓겨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이르게 되었지요.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맞아들였답니다. 아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을 모두 자기 집에 머물러 살게 하였지요. 그러나 아들은 자기 자신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아들의 아내는 자기의 가발을 내다 팔았어요. 그래도 쌀이 다시 부족하게 되자 이번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답니다. 그 돈으로 아내는 쌀을 사가지고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도중 자루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쌀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쌀 한 알이라도 놓칠세라 주워 모으기 시작하였어요. 흩어진 쌀을 낱낱이 주워 모으느라고 아내는 길 위의 먼지조차 말끔히 쓸어 모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쌀 알맹이들 틈에서 속이 깊이 팬 돌멩이 하나를 짚게 되었답니다. 돌멩이의 움푹 패인 곳에는 맑은 액체가 고여 있었지요. 아내는 이 돌을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시아버지는 돌 속에 고여있던 액체를 맛보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것은 어떤 술로 따를 수 없는 기막힌 술이로구나. 그런데 이 술은 아무리 마셔도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돌멩이 덕분에 이들은 곧 다시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술은 오늘날까지도 돌에서 나오는 술이라는 뜻으로 주출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은 오늘날에는 사라져버리고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모자를 빼앗긴 신하. 어느 해 무더운 여름날 하늘나라 신하 한 사람이 금강산을 구경하러 내려왔답니다. 아득히 펼쳐진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를 굽어보니 과연 듣던 대로 그 황홀경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지요. 신하는 걸음을 옮기며 계곡으로 내려왔답니다. 때는 한낮이라 신하의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렀지요. 하늘나라 신하는 더위를 참을 길이 없어 모자와 옷을 벗어던지고 몇 감기 좋은 푸른 물에 뛰어들었어요. 금세 머리가 거뜬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진 신하는 선녀들이 걸핏하면 금강산 팔담에 내려와서 즐겁게 멱을 감고 올라오는 까닭을 이제야 알만하군 하고 중얼거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멱을 감았답니다. 그때 거기서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게 도대체 누군가? 머리 위에서 갑자기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신하는 물속에 몸을 더 깊숙이 잠그고 고함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답니다. 너럭 바위 위에 웬 할아버지가 위험 있게 서서 자기를 엄한 눈길로 굽어보고 있었지요. 신하는 마음을 놓으며 오히려 제 편에서 큰 소리를 쳤답니다.
노인장은 누구시기에 큰 소리요? 나는 금강산에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금강산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물이 천만 종의 약초 뿌리를 씻으며 흘러내리는 신령한 약수라는 걸 모른단 말이오. 못 사람들이 금강산에 오면 을에 이 물부터 즐겨 마시는데 그대는 이 물에서 멱을 감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죄란 말이오. 할아버지는 엄하게 하늘나라 신하를 꾸짖었어요. 신하는 그만 말문이 꽉 막혀버리고 말았답니다. 노인장, 내 큰 잘못을 저질렀소. 하늘나라 신하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사정을 하였답니다. 더군다나 숱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그것도 대낮에 이 무슨 창피한 짓이오. 벌을 받아 마땅하니 그런 줄 아오.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바위를 탁탁 두드리며 하늘나라 신하를 호되게 꾸짖고 나서 모자를 집어 들었답니다. 그러고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하늘나라 신하는 물에서 뛰어나와 옷을 주워 입었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모자를 빼앗겼으니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지요. 하늘나라 모자를 쓰지 않고서는 몸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하늘나라 신하는 여기저기 골짜기에 대고 할아버지를 소리쳐 불렀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요. 이걸 어쩐담? 신하는 맨머리 바람으로 바위 위에 걸터 앉아 한숨만 푹푹 내쉬었답니다. 그때 골짜기 아래쪽에서 두런두런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계곡을 따라 팔담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나라 신하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 부랴부랴 골짜기 위쪽으로 달려 올라갔답니다. 그러고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아 누가 자기를 알아보지 않았나 싶어 가슴을 조였지요. 새들도 감히 찍어 먹기를 꺼리는 깨끗한 물 속에 뛰어들어 멱을 감다니. 하늘나라 신하는 생각할수록 죄스럽기만 하였답니다. 해는 어느덧 넘어가고 주위는 땅거미가 내렸지요. 마침내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하였답니다. 모자가 없어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야. 하늘나라 신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새 잠들지 못하였어요. 날이 갈수록 신하의 뉘우침은 더욱더 커가기만 하였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 신하는 세종본 중턱에서 맨머리 바람으로 돌이 되어 굳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참된 친구 찾기.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았답니다. 두 사람은 나이 터울이 많이 져 형이 마치 아버지처럼 아우를 돌보았지요. 난 친구들과 있는 게 참 행복해. 아우는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며 날마다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렸답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늘 친구들과 어울렸지요. 그러다 보면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 않기가 일쑤였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사방에서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와 집안이 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떠들썩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물었어요. 오늘 다녀간 젊은이들은 모두 네 친구들이야? 그럼요. 모두 저랑 절친한 친구예요. 친구는 참으로 사귀기 어려운 것인데 거참 재주도 좋구나. 그래, 정말 저들이 다 너의 진정한 친구들이란 말이냐? 당연하지요.
우리는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이라고요. 그럼 내가 우정을 한번 시험해봐도 되겠느냐? 우정을 시험해 본다고요? 좋아요. 전 자신 있어요. 보나마나 다 자기 일처럼 나를 도와줄 게 뻔해요. 아우가 자신있게 말하였어요. 형은 당장 머슴을 시켜 돼지 한 마리를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자루에 넣어 마치 사람 시체인 것처럼 꾸몄어요. 그 사이 날은 어둑어둑해졌답니다. 형이 자루를 짊어지고 아우에게 말했답니다. 자, 그럼 너희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보자. 네, 따라만 오세요. 아우는 기대에 차서 성큼성큼 앞장섰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아우는 어느 집 앞에서 멈추더니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속삭이듯 외쳤답니다. 여보게, 날쌔, 한밤중에 미안하지만 좀 나와보게나. 그러자 한참 뒤 아우의 친구가 하품을 하며 나왔어요. 무슨 일로 밤중에 날 찾아왔나? 아우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큰일 났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싸우다 내가 잘못하여 그 도둑을 죽이고 말았어. 지금 시체를 짊어지고 형님과 같이 왔는데 자네가 날 도와주게나? 응? 아우의 친구는 화들짝 놀랐어요. 아이고 저런, 정말 큰일 났구만. 알았네. 일단 내가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봄세. 아우의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저 혼자만 내빼듯 집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근 채로 말이지요. 아니, 저 친구가... 아우는 머쓱해져서 머리를 긁적거렸답니다. 그 친구는 다시 콕빼기도 내밀지 않았지요.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아우의 일을 모른 척 하려는 것이 분명하였답니다.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 나오자 아우는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 집으로 가보자. 속상해하는 아우가 안 되어 보였단지 형이 아우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이번 친구는 틀림없이 저를 도와줄 거예요. 아우가 앞장서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 또한 소스라치게 놀라며 발뺌하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일을 어쩌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마침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두 번째 친구도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형이 한심하다는 듯 아우에게 물었어요. 네 절친한 친구들은 다 이와 같으냐? 아우는 이번에도 거절을 당하자 형을 볼 낯이 없었지요.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다르리라 생각하며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자네는 어찌 그 모양이야?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친구인 나를 끌어들여 화를 입히려는 겐가? 친구의 매정한 말에 아우는 기가 막혔답니다. 그래도 아우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설마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몰라줄까 싶어 서너 집을 더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모두 핑계를 대며 슬슬 피할 뿐이었어요. 형은 묵묵히 아우를 지켜보다가 아우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에게 친구 한 사람이 있어. 저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데 만난 지 꽤 오래되었구나. 아무튼 찾아가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아우가 자루를 짊어지고 형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였어요. 아우는 형의 친구도 자기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아랫마을에 도착한 형은
어느 허름한 집 앞에서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보기 전에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형의 사정을 다 듣고 난 형의 친구는 형을 집 안으로 잡아 끌었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삽과 괭이를 내오더니 안방 구두를 열심히 파기 시작하였지요. 형의 친구는 우두커니 서 있는 형과 아우를 보자 답답하다는 듯 재촉하며 말하였어요. 자네들도 어서 나를 도와주게나.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곧 날이 밝아 남들 눈에 띌 게 아닌가. 생각해보니 자네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일단 이 자루부터 감추고 뒷일을 함께 의논하세. 친구의 말에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그제야 형은 친구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껄껄 웃었답니다. 괜히 놀라게 했구먼. 이것은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바로 돼지일세.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어리둥절해하는 친구에게 형은 아우가 짊어진 자루를 가리키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그 친구도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우야, 너는 늘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였지.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 가운데 너를 돕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형의 말에 아우는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나는 너처럼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내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해결해 주려는 벗은 있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이야. 이런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으면 네 친구 같은 사람 100명도 전혀 부럽지가 않구나. 말을 마친 형은 돼지고기를 안주 삼아 친구와 오랜만에 술을 나누었답니다. 연못 속의 편지. 강원도 강릉시에는 서출지라는 연못이 있답니다. 연못 속에서 편지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요. 신라 때 강릉에 무월랑이라는 소년이 있었답니다. 이 소년은 얼굴이 잘생기고 재주가 있고 글도 잘했지요. 이 서출지가 있는 집에 연화라는 처녀가 있었답니다. 이 처녀는 인물이 천하일색이고 마음씨도 고와 여자 중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처녀였지요. 이 소년과 처녀가 서로 알게 되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무월랑은 글 공부도 더하고 과고도 보려고 경주로 떠났답니다. 무월랑을 경주로 떠나보낸 뒤로 연화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집 안에 있는 연못가를 거닐기도 하고 연못 안에 있는 잉어에게 고기 밥을 주기도 하였지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여러 해가 지났답니다. 그런데 한 번 간 무월랑은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었지요. 연화의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려고 사방으로 혼처를 구하기 시작하였어요. 연화는 이런 일을 무월랑에게 알려 빨리 돌아오게 하고 싶었으나 먼 길인 경주에 갈 수도 없고 사람을 사서 보낼 수도 없었답니다. 하루는 연화가 연못에 가서 고기밥을 주고 있었어요. 많은 고기 중에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물 위로 높이 뛰어 연화의 손까지 닿았답니다. 잉어야, 말 못하는 어물이지만 네가 내 심정을 알아준다면 무월랑에게 편지 한 장 전해주겠니? 연화는 잉어에게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지요. 그랬더니 잉어는 그러겠다는 듯 다시 한번 물 위로 높이 뛰어
연화의 손에 닿았답니다. 연화는 얼른 가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물에다 던졌지요. 잉어는 그 편지를 물고 동해 바다로 나갔답니다. 그때 마침 무월랑은 경주의 어느 연못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다가 잉어 한 마리를 잡았지요. 무월랑은 이 잉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잡아 먹으려 하는데 잉어 입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답니다. 그 편지는 강릉의 연화에게서 온 편지였지요. 무월랑은 연화가 자기를 무척 그리워하여 이렇게 고기를 시켜 소식을 전해준 것을 알고 곧 답장을 써서 잉어 입에 물려 물에 넣었답니다. 잉어는 곧 연화네 연못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하여 연화에게 그 답장을 전해 주었어요. 연화는 그리운 무월랑의 답장을 받아보고 무월랑도 자기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리고 잉어가 이렇게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무한히 감동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연못을 편지가 나왔다고 해서 서출지라고 불렀답니다. 그 뒤 무월랑은 연화를 경주로 불러다가 거기서 혼인을 하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생선 가게의 바보 아들. 옛날 한양에 생선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여간 어리석지 않았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밖에 잠깐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하게 되었답니다. 가게를 잘 보거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고 외출을 하였어요. 얼마 뒤 손님들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존께선 계시니? 아들은 영존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저 생선 이름 가운데 하나려니 생각하였답니다. 그래서 아들은 우리 가게에 없어요 라고 대답하였지요. 손님이 또 물었답니다. 그럼 영당께선 계시니? 그것도 우리 가게에 없어요. 아저씨는 자꾸 없는 것만 물어보시나요? 손님이 간 뒤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방금 다녀간 손님 이야기를 하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했답니다. 너는 영존 영당도 모르는 것이야. 영존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일컫는 말이고 영당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가게에 없다고 하면 되겠니?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윽고 머리를 끄덕였답니다. 아, 이제 알겠다.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구나. 아까 그 손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러 온 것이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돌려보냈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버지를 사라고 할걸.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손님이 찾아왔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물건이라 생각하다니 정말 못 말리는 아들이었지요. 며칠 뒤 아버지는 시골에 다녀올 일이 생겼답니다. 일주일이나 가게를 비워야 하였지요. 그런데 아들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는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생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당부를 하였답니다. 내가 집에 없는 동안 혹시 손님이 찾아오면 아버지가 시골에 가셨다고 말하고 손님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거라. 알았지? 예. 아버지는 아들에게 되풀이해 말했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적어 주었어요. 아버지가 떠나자 아들은 종이 쪽지를 소매 속에 넣어 두었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꺼내 그 내용을 외웠어요. 닷새가 지났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를 찾아오는 손님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지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오잖아. 종이 쪽지를 외우느라고 괜히 헛수고만 했네. 아들은 종이 쪽지가 쓸모없게 되었다고 여겨 종이 쪽지를 아궁이 속에 넣어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 저녁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아버지 집에 계시니? 손님이 묻자 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이미 종이 쪽지를 태워버려 손님이 찾아오면 해야 할 일을 알 수가 없었지요. 아들은 당황한 나머지 빈 소매 속을 괜히 뒤지다가 없어졌는데요. 라고 대답해 버렸답니다. 손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없어지다니? 그럼 돌아가셨단 말이냐? 놀란 손님이 다그쳤어요. 아들은 풀이 죽은 얼굴로 머리를 숙이더니 힘없이 대답했답니다. 어제 태웠어요. 종이 쪽지를 태웠다는 말인데 손님은 이 말을 화장했다는 말로 알아들었답니다. 네가 상심이 크겠구나. 그럴수록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 손님은 아들을 위로해주고 돌아갔어요. 생선가게 주인이 갑자기 죽어 장례까지 치렀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답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있다고 해명해야 했답니다. 바보 아들의 동문서답 때문에 아버지만 애를 먹었지요. 은혜 갚은 노비. 동비는 밤길을 처녀의 몸으로 혼자서 달리고 또 달렸어요. 정신없이 달려가다 숨이 차올라 더 이상 발을 뗄 수 없어 잠시 길가에 주저앉았지요. 문득 노마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디를 가든 잘 살거라. 이것이면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야. 노마님의 손에는 갖가지 폐물과 옷가지를 담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동비가 어려서 조실 부모한 뒤부터 친딸처럼 여기면서 키워준 노마님이었답니다. 노마님의 배려에 어려움 모르고 그 집에서 자랐지요.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더니 차차 자라나서 어엿한 처녀의 모습이 되자 동비는 여느 처녀들 못지않게 어여뻤답니다. 한편 재상을 지내는 최대감은 어여쁜 처녀로 자라는 동비를 바라보며 야릇한 미소를 짓곤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대감이 동비를 불렀답니다. 동비는 최대감의 부름에 방으로 들어갔지요. 동비가 최대감의 앞에 다가가 앉았답니다. 그 순간 최대감의 손이 뻗쳐오는가 싶더니 동비를 끌어안았답니다. 동비는 깜짝 놀라 최대감의 방을 뛰쳐나왔지요. 동비는 문을 박차고 나가 자신도 모르게 곧장 노마님이 계시는 안방으로 갔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노마님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무슨 일이야?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야? 마님, 소녀는 이제 죽을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얘야,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보거라. 동비는 울먹이며 조금 전의 일을 말했어요. 노마님은 묵묵히 듣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다고 네가 죽을 필요는 없어. 노마님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더니 적지 않은 폐물과 옷가지를 꺼내주며 말하였어요. 아무래도 네가 이 집에 있기는 힘들겠구나. 이 물건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 길을 마련해 보도록 하거라.
그날 밤 노마님은 모두가 잠든 시각에 살며시 동비를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왔지요. 동비가 노마님에게 수십 번도 더 하직 인사를 올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정신없이 뛰쳐나온 것이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어요. 하룻밤 사이 처량해진 자신의 신세에 기가 막힌 동비는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동비는 아는 사람도 아는 집도 없었지요. 다시 일어서서 무작정 길을 가다 보니 날은 벌써 새벽을 향하고 있었답니다. 동비의 눈앞으로 강이 보였어요. 흐르는 강물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답니다. 문득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니 말을 탄 한 사나이가 다가왔답니다. 무슨 일로 젊은 처녀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길을 가는 것이오? 동비는 겁먹은 목소리로 울먹이며 대답하였어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여 강물에 빠져 죽을까 하옵니다. 사나이는 가련한 동비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답니다. 젊고 어여쁜 처녀가 세상을 버리다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소? 내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소. 동비는 살며시 사나이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나이를 따라가기로 하였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르는 강물같이 흘러갔지요. 동비를 그렇게 떠나보낸 최대감 댁의 노마님은 가슴속에 시름을 묻어둔 채 세상을 떠났답니다. 노마님이 세상을 떠난 후 최대감의 집은 그 기운이 다했는지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최대감이 죽자 연이어 그들의 아들들도 세상을 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최대감의 손자 운용만 혼자 남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가세가 이미 기운 지 오래라 사는 모습이 비참하기 그지없었지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운용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선조 때부터 집에서 부리던 노비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들의 호적이 어딘가 있을 것이야.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면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될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종은 상전의 소유물이었으므로 종의 호적 또한 상전이 가지고 있었지요. 그 호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종은 상전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었답니다. 때문에 운 좋게 상전의 집을 나와서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얼마의 공물을 상전에게 바치는 것이 상례였지요. 만일 종들이 공물을 바치지 않을 경우 상전이 마음대로 돈을 받고 그 종을 딴 사람에게 팔아버려도 그만이었답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운용은 빙그레 웃으며 종들의 호적을 찾았지요. 그러고는 기세 등등하게 그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찾아갔답니다. 운용은 그곳에서 종들의 호적을 내보이며 거만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모두 우리 선조의 은혜를 입은 하인들이야. 나의 조목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편히 살게 해주었으나 내 이제 생계가 막막해졌으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하여라. 갑자기 나타난 상전이었지만 종들은 마지못해 대답하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자신들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처지에 갑자기 나타난 운용이 밉기만 하였답니다. 종들은 일단 운용을 방으로 모신 뒤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였지요.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그자에게 줄 것이 어디 있어? 그렇다고 공물을 주지 않으면 우릴 딴 사람에게 팔아 넘길지도 모르니.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한 사내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이렇게 고민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어? 아예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무슨 소린가? 오늘 밤 그를 없애버리세. 이곳에서 우리들끼리 처리하면 탄로날 염려도 없지 않은가? 아무래도 그 길밖에 없겠네. 한편 운용은 저녁상을 물리고는 고된 여행길에 쌓인 피곤함으로 금방 잠이 들고 말았지요. 한참을 정신없이 자던 운용은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살며시 눈을 떴답니다. 운용은 살며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밖에는 종들이 손에 칼과 도끼를 들고 숨을 죽이며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운용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는 작은 들창 문을 열고 방에서 빠져나와 있는 힘을 다해 담을 뛰어넘었지요. 그러고는 무작정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다 뒤를 돌아보니 종들이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운용은 사력을 다해 도망쳤어요. 정신없이 가다 보니 날이 어느덧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기력을 잃은 운용은 종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음을 확인하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때마침 이른 새벽에 불공을 들이러 가던 부잣집 마님과 하인이 지나가다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였어요. 마님은 그 사나이를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라고 하인에게 명하였지요. 운용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낯선 방 안의 모습이 들어왔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이 말을 걸었지요. 이제 정신이 드시오. 운용은 그 하인이 자신을 해치려던 종들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한숨을 쉬며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거 참 고생이 많았겠소. 잠시 기다리시오. 마님께 알려야겠소. 하인은 마님께 가서 운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만히 하인의 이야기를 듣던 마님은 잠시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운용을 안방으로 들게 하였지요. 운용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벌떡 일어나 그를 상석으로 인도하였답니다. 운용 도련님, 이리 앉으십시오. 운용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어떻게 제가 감히 상석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려준 것으로도 고맙습니다. 마님은 운용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답니다. 도련님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이 노인네는 어렸을 때 도련님 댁에서 자랐답니다. 도련님의 할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고 어여삐 여기시며 키워주셨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마님의 은덕이지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도련님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하늘이 저에게 늦게나마 옛 상전의 은혜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예전에 최대감의 집에서 도망 나온 동비였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젠 백발의 노인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그 옛날 자신에게 베풀어준 노마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지요. 동비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과 손자를 불렀답니다. 이분은 옛날 내가 모시던 마님의 손자이시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분을 잘 받들어 모시거라. 동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운용에게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모셨지요. 동비의 아들들은 모두가 준수한 용모에 기계와 재력까지 갖추어 그 마을의 유지 노릇을 똑똑히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낱 떠돌아 다니는 거린 같은 사내를 어머니께서 상전으로 받들며 자신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모시라고 하니 그들에게는 운용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이 있는 터라 거역할 수 없어 속으로만 불만을 사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운용이 동비에게 말했지요. 덕분에 편안히 잘 쉬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며칠 더 묵고 가신들 상관 있겠습니까? 좀 더 계시지요. 마침 주변에 아들들이 듣고 있는지라 동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날 밤 운용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도련님, 저희 아들들이 도련님을 불편해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지금이야 늙은 어미가 명하는 일이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은 알 수 없지요. 만일 도련님이 혼자 길을 떠나신다면 지난번 같은 일을 또 당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저에게 혼기가 꽉 찬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그 아이를 소실로 삼으십시오. 운용은 동비의 말에 눈살을 찌푸리며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어요.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초라해졌다 하지만 선조가 부리던 종의 손녀와 혼인을 하는 것은 영 내키지 않았답니다. 운용이 망설이는 것을 본 동비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도련님, 저는 제 손녀딸을 양반집에 시집보낼 속셈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옛날 마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도련님을 안전하게 모시려 할 뿐이지요. 동비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운용은 마지못해 그녀의 말을 따랐어요. 다음 날 동비는 아들과 손자에게 손녀딸을 운용에게 시집 보낼 것을 명하고 준비를 서두르게 하였지요. 어머니의 엄한 분부에 아들들은 두말 없이 신방을 꾸미고 혼수를 준비하였어요. 그날 밤 운용은 의복을 정제하고 동비의 손녀와 혼례를 치렀답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동비는 아들들에게 당부하였지요. 상전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니 손녀딸과 함께 편안히 가실 수 있게 자비를 하도록 하여라. 준비해둔 혼수는 물론 여행에 차질이 없게 단단히 준비하거라. 그리고 아비는 상전을 모시고 갔다가 돌아오되 상전의 서찰을 받아와서 무사히 도착하셨음을 내게 알려주도록 해라. 동비의 말에 손녀딸의 아비 되는 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준비를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운용은 무사히 개경에 당도했고 그 후에도 해마다 동비의 집에서 재물과 곡식을 올려 큰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